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경제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의 진짜 리더들, 그들의 인생 키워드를 묻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호입니다. 또 큐,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분입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때 삼성전자 인사를 총괄하셨고 공직 인사를 전담하는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인재를 잘 기용하는 법부터 최근 조언하고 계신 정부의 3대 개혁 과제까지 여쭤봅니다. 이근면 전 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문제는 소통의 방식의 문제이고 알고 싶어하는 정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영광입니다. 인사혁신처장을 역임하신 걸로 유명하시는데 인사처장도 아니고 인사혁신처장이에요. 예. 구체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까?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인사에 관련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무원의 기풍, 진작 뭐 이런 측면이 이제 강조돼 가지고 고정적이고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관행을 좀 끊고 새로운 인사 시스템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에 봉사하는 것을 좀 더 가치 있게 해보자. 뭐 이런 취지로 인사혁신처가 만들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근무하셨던 때가 정확히 언제였나요? 2014년이죠. 2014년부터 네. 한 2년 정도. 예, 2016년까지 했습니다. 네. 그 2년 동안 이렇게 인사 혁신이 이루어진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공직사회 네. 전반의 인사 시스템이 좀 많이 혁신이 됐나요? 혁신의 씨앗이 뿌려졌고요. 혁신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인사라는 것은 뭐 지금 시스템이 오늘 바꿨다고 내일이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마치 교육처럼 장기적인 관찰, 투자, 관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꽃을 피워가고 그런 것들이 공직사회에 자그마한 어떤 성과를 내가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 너무 늦죠. 스피드가 전 세계적인 어떤 변화나 국가의 변화 이런 전환기에는 좀 더 빠른 스텝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인사혁신처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분들이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당연히 국민들은 그런 바람이 있으시고 우리가 과연 그 미국이나 유럽 또는 일본의 공무원 조직보다도 훨씬 나은 월등한 그런 조직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것에는 국민 모두의 노력과 땀이 흘렀지만 그들을 바치고 뒤따라서 같이 노력해준 공무원 집단의 노력이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누구도 이룩하지 못한 오늘의 성과를 이루는데 한몫을 했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난 70년은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외국의 시스템, 외국을 따라서만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또한 한국의 고유한 시스템으로서 구축해 나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인사 시스템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이 전 처장님의 를 생각하면 어떤 키워드가 생각이 날지 한번 꼽아봤습니다. 어떤 키워드요? 네네. 어떤 키워드가 마음에 드시는지요? 저는 뭐 여기서 해프닝 같은 얘기들도 있습니다. 민간 DNA를 가장 마음에 드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직사회에 민간 DNA를 많이 접목시켰던 네.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혁신의 요소였다 이런 뜻인가요? 민간의 DNA라는 것은 조금 다르게 보면 우리나라의 오늘은 국민 모두의 성공이지만 어디로 가서 성공했습니까? 해외로 나가서 성공했습니다. 세계로 간 거죠. 이 세계로 가서 세계의 인류 기업들 그들과 경쟁하여 오늘의 성과를 이룬 것입니다.
그럼 화시대의 세계 경쟁력을 갖춘 것이 기업들의 오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공직에 갔을 때 느꼈던 것은 세계, 미래, 경쟁력 이 세 가지 단어가 야 이게 좀 부족하게 다루고 있는 거 아닌가. 시대가 바뀌어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간의 DNA가 공직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더 큰 대한민국, 더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더 잘 사는 나라를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 네네. 삼성에서의 경험들이 거기에서 인사 시스템이 굉장히 좀 더 다른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네. 그 삼성전자의 인사 경험들이 우선 민간 DNA에 상당한 역할을 하셨다고 보는데 뭐 그렇기도 하고요. 예. 그때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삼성이 뭐 처음부터 1등을 한 기업은 아닙니다. 뭐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국내에서 한 3위권 정도의 기업이었었죠. 또 그 당시를 이제 돌이켜 보면 뭐 우리나라의 뭐 국민 소득이야 보잘것 없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삼성보다 더 큰 회사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예를 들어 뭐 은행도 있었고요, 약품 회사도 있었습니다. 제약회사죠. 근데 오늘날 그 성장은 그 당시 비교했을 때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죠. 80년 대비해서 아마 삼성의 성장은 아마 4,000배 이상 성장했을 겁니다. 이런 성장이 어디서 갖고 오는가? 그것은 세계로 갔기 때문입니다. 세계로 간 기업들의 그 노력과 분투가 있었기에 우리는 다 같이 세계라는 창을 바라다 봤고 세계에서 우리의 것을 찾아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인사를 여러 가지 인사가 사실은 만사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 만사의 시작이지요. 그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것도 인사고 조직에서.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지 사실 그렇게 혁신적인 요소가 되면서도 사람들의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겁니까? 생산성 아니겠습니까? 예. 생산성이고 그다음에 내일을 향한 꿈이 있겠죠. 뭐 개인적으로는 뭐 비전도 있을 거고 회사 전체적인 어떤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같이 동행하고 그 성과를 같이 나눌 수 있다면 다 같이 그 길로 향하여 가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뭐 그런 생각을 하나의 그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1등을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뭐 요즘에 와서는 청년들이 1인 창업을 해도 난 한국에서 1등이 될 거야. 아시아에서 최고? 아니야, 난 세계 최고가 될 거라는 꿈을 갖습니다. 1인 기업도 세계의 1등을 꿈꾸는 시대가 왔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언제 세계 1등을 해봤나요? 그 길을 기업들이 갔죠. 그래서 우리나라 다 같이 국민 모두의 노력과 땀을 써서 여기 도달한 거죠. 세계 10대 강국입니다, 우리도. 근데 이 말처럼 그 인사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잘하고 못한 뭐 공과에 대한 판단들이 다를 수 있고 또 역할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말입니다. 네,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인사, 공정한 인사,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를 주는 인사, 정실이 개입되지 않는 인사, 이런 원칙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들이 모두를 동일한 선상에서 뛸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저는 개인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삼성이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교육비를 투자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아마 기업 중에는 가장 많은 교육비를 투자했는데 그걸 통해서 모두 다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 키워준 것. 뭐 거기다가 뭐 마지막 하나 들자면 정신자세겠죠. 뭐 삼성에서 뭐 신경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건데 그거는 가치에 대한 생각입니다. 정신. 뭐 저는 그렇게 요약이 되면 아 누구나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든지 이제 오늘 있는 것을 바꾸자는 건 다 싫어합니다. 뭐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저 자신도 습관을 바꾸려면 힘들어할 것 같지요.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공직을 맡았을 때 그래서 우려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일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엄호해 주겠다. 뭐 이런 약속도 사실은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이었었고 아는 일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적으로 전문성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었고요. 저도 평생을 거의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뭐 충분히 커버도 되고요. 다만 그때까지 제가 대표이사까지 해봤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뭐 지휘 통솔에 대해서도 어려움은 없었고요. 단지 반발은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노조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뭐 있었지만 다 찾아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뭐 심지어는 뭐 저희 집 앞에서도 몇 개월에 걸쳐서 피켓 시위하고 했습니다만 충분히 자꾸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소통의 방식의 문제이고 알고 싶어하는 정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거야 뭐 찾아내야 되는 길이죠. 그래서 큰 반발은 있었지만 크게 제가 어려움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그 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인사가 여러 가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 시스템이 과거에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주도하던 것들이 이제 법무부 장관실로 이제 주도가 바뀌었고 그건 뭐 검증이란 특별한 영역만이고요. 네. 네. 그런 이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인사 이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반적인 평가가 한간에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인사 문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뭐 이런 평을 지금 듣는 것이지요. 그 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가 네. 하는 문제 우리가 돌이켜 보면 뭐 실제적인 데이터와 달리 그냥 알려진 것은 네. 뭐 특정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존재합니다. 이른바 검사 출신들이 예. 많다. 근데 실제 많으냐? 아마 숫자 세보시면 검사 출신이 옛 정부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너무 근처에 많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자리에 예, 많은 근처에 거죠. 많다. 네. 뭐 이런 얘기로 저는 뭐 보인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다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글쎄요. 누구나 어떤 일을 할 때는 궁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정부가 처음 출발하면서 자기와 궁합이 맞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을 먼저 기용하는 것.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정부 정책을 하면서 궁합이 맞는 사람들과의 조화를 통해서 무슨 일들을 추진한다.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제 그게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문제고요. 이제 출범했을 때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조직의 성장 단계라는 건 기업이고 사회고 다 있습니다. 작은 기업이었을 때, 큰 기업이었을 때, 또는 지금 단계가 진입기냐, 성장기냐, 뭐 쇠퇴기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용이 달라지죠. 쉽게 해서 뭐 스타팅 할 때와 다른 거죠. 그런 것들처럼 진용을 갖추는 것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사실 국민의 눈높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또 받아들이느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공직이라는 것이요. 이제 두 가지 잣대가 있습니다. 네. 일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해주는 게 국민 모두에게 사실 이득입니다. 근데 또 한편에는 공직에 우리는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공평성이라는 걸 갑자기 얘기를 해요. 공정과 공평은 전혀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축구 대표 선수를 뽑을 때 무슨 뭐 고향 출신 뭐 안 배합니까? 대학 출신 안 배합니까? 축구 잘하면 됩니다. 양궁이 그걸로서 세계 재패를 했다고 그러죠. 양궁 대표 선수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 아시는 분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검사 출신들이 일을 잘하느냐, 국정을 잘하느냐 이런 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군요. 이거 정치 프로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의 역량의 차이겠죠. 네. 그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평가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오늘도 이제 굉장히 컬러풀한 옷을 입고 오셨는데 이 처장님을 하실 때 네네. 오렌지색도 좋아하시고 뭐 푸른색도 좋아하시고 그런 컬러의 혁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이런 거죠. 뭐 사람의 인식의 전환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이런 얘기죠. 보는 것이 달리면 생각도 바뀌게 돼 있죠. 이제 그런 데서 착안이 된 겁니다. 제가 뭐 정부에 가보니까 뭐 회색하고 뭐 흰색
대부분이 그런 색이에요. 네. 늘상 회색과 흰색. 실제로. 복장은 어떻습니까? 복장 또한 뭐 거기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구두도 다르지도 않죠. 예, 다 똑같습니다. 제가 뭐 청와대 뭐 이제 국무회에 참석을 쭉 했는데 거기 들어가면 다 차가 전부 다 까매요. 글쎄요. 다 까맣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같은 값이면 페인트 값은 흰색이나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나 같습니다. 칠하는 값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역동적이고 좀 따뜻하고 뭔가 좀 모두에게 어떤 다른 것들, 좀 다른 것, 회색과 흰색이 아닌 것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오렌지색을 정했습니다. 네. 그 오렌지색 사실은 원래 제일 식욕을 돋구는 뭐 색이라고도 합니다만 오렌지색을 해갖고 그걸 하나의 컬러로 하고요. 네. 또 이제 부처의 캐치프레이즈를 만들고요. 캐치프레이즈는 이런 걸 사용했습니다. 사람의 혁신, 100년의 미래. 네. 100년이라는 단어를 들고 들어갔었죠. 네. 그렇죠. 사람은 100년을 봐야죠. 교육만 100년지대계가 아니고 사람 하나하나의 힘, 하나하나의 노력, 하나하나의 성과는 국가의 100년 대계를 결정해 줍니다. 오늘은 시작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무엇을 바꿔주면 될까? 이랬을 때 보이는 걸 바꿔주자. 이래서 생각을 바꾸기 위한 시초였었다.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컬러 색깔을 바꿔 놓으니까 생각을 많이 바꿨던가요? 참 옷차림 다 바뀌고요. 아, 네, 네. 예. 네. 행동이 달라지죠. 예.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이제 또 이제 그 차이가 나고요. 네. 또 일에 대한 어떤 뭐 가보니까 결제판이 뭐 기업에서 30년 전에 쓰는 결제판을 쓰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상당 부처가 쓰고 있을 거로 보입니다만 글쎄요. 결제판이 꼭 필요하나요? 또 그렇게 두꺼운 결제판이 이런 것들이 작은 하나지만 그 작은 하나의 변화는 미동이 파동이 되고 파동이 진동을 넘어서 멀리까지 가서 메아리까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유롭고 다양한 그렇죠. 그런 다양성. 생각들을 담아내는 그렇죠. 그런 시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와이셔츠가 바뀌면 넥타이가 바뀌겠죠. 넥타이에 보면 상의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던 것에 다른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뉴 이런 것들을 보는 하나의 단초 그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처장님을 둘러싼 얘기들 중에 칼퇴근이라는 말씀도 있던데 예. 6시가 넘어서 대통령께서 찾으셨는데 연락이 안 된 적도 있었다. 뭐 좀 너무 이런 얘기도 가까이요. 있었던데. 어유 그 연락 드려야죠. 네.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전 6시가 넘으면 이건 전화를 안 받는다. 날 찾지 마라. 그 전에 하고 이것이 진짜 에머전시한 일이라면 그거는 충분히 나한테 연락할 수 있는 루트가 있으니 그걸로 해달라. 뭐 이렇게 하고 칼퇴근을 주장했습니다. 왜?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루 8시간 중에 몇 시간을 일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8시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럼 기업에서 여러 번 경험했고요. 단지 공직은 24시간이 서비스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만 세워놓고 대다수는 24시간이 아니라 8시간만 일해야죠.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업무의 효과, 심지어는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행위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퇴근을 주장했었고요. 뭐 칼퇴근에서 넘어서 전 뭐 집단 휴가제도, 뭐 크리스마스 시즌 이후엔 다 쉬어라. 네. 필수 위원만 빼고 쉬어라. 왜 자꾸 근무 시간, 우리나라 흔히 고용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생산성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율배반적이죠. 그래서 생산성을 높게 하고 근로 시간을 줄이자. 그런 일환입니다. 그래서 워라밸은 그렇게 해서 출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 분들의 생각이 그게 확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들을 이미 자기 시간들. 공직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속성과 확산성을 얼만큼 가져가느냐는 그건 정부의 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의지는 국가를 운영하는 분들의 책무이기도 하죠.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투표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투표권이 없는 우리 청소년도 있습니다만 그들이 담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청년 세대는 자기 의견을 내야 자기들이
문제인데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내일의 문제라는 거죠. 이 개혁의 영역들은 거의 미래 세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 세대의 우리의 관점, 오늘의 눈만이 아닌 내일의 관점, 미래의 관점, 그들의 관점을 충분히 녹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들에게 알려주고 참여하게 해야 되고 같이 고민하게 해야 좀 더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그 우리 휴가 제도에 대해서도 약간 말씀을 주셨는데 일각에서도 우리 휴가 시스템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 당연하죠. 예를 들면 그 여름이나 또 이런 그 특정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업무가 이렇게 좀 뭐 그 이제 효율적이지 그렇죠. 않고 이제 바캉스란 말이 들어와서 이런 거죠. 바캉스. 그러니까 바캉스라는 것이 어떤 시즈널리티가 좀 있는 거였었죠. 그걸 이제 그것도 좀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것도 사실 분산돼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정부 있을 때 이런 걸 했습니다. 도대체 공무원들이 이 시대, 세계화 시대 해외를 얼마나 가보는가 하고 봤죠. 어디까지 가보겠습니까? 혹시 남미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뭐 거의 며칠 걸릴 것 같습니까? 한 뭐 최소한 열흘은 걸릴 것 같은데요. 네, 보통 뭐 보름 이상 네, 걸리고. 보름 이상. 네.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요. 연차 휴가 적치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연간 휴가를 3년 동안 적치할 수 있습니다. 네, 저축을 해서. 그랬다가 그걸 한꺼번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네. 21일을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21일이면 어느 특정 연도에. 예, 특정 연도에 몰아서 뭐 결혼 10주년 네, 네, 네. 뭐 또는 아이가 대학 들어갔다. 네, 네, 네. 뭐 이런 때 또 내가 뭐 직장 들어와서 뭐 오랜만에 승진했다. 이럴 때 뭐 가족과 또는 뭐 친지와 같이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남미도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은 공무원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1년 기한이 지나면 소멸이 되는 형태로 돼 있죠. 아닙니다. 그때 적치를 만들어 뒀습니다. 아, 적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때 이미 제도를 그럼 바꿔놨어요. 지금은 이제 21일 동안 이렇게 또 자기가 원하는 뭐 데 이게 쓸 수가 사용할 수 있느냐의 환경의 문제는 시행하는 사람들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 의지도 중요한 거죠,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뭐 정부는 시스템이 아닙니까? 기업은 이미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하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가 아까 이제 바캉스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겨울에 예. 크리스마스 시즌 때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크리스마스 시즌 때 거의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거의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게 에너지도 전략을 좀 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런 것도 하고 사실 그 기간에 그 좀 이렇게 뭐 일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꼭 있는다는 법도 그렇죠. 없거든요. 통상적으로 뭐 이어인드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정리도 하고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건 맞겠죠. 그렇다면 제가 몰아서 휴가를 보내봤습니다. 네. 뭐 그때 뭐 그런 일이 드물었었는지 뭐 매스컴도 타고 했습니다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가끔 뭐 이제 뭐 특별한 뭐 휴일을 만드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올 연말에 한번 스톱 대한민국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체 휴일 같은 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중간중간에 있죠. 이제 하는 것보다도 이어엔드나 또는 여름에 여름도 이제 그 오피스를 가동하다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에너지 그래서 문제도 이제 되고 기업들이 이제 하기 휴가를 이제 집단 휴가나 집단, 네. 차수 휴가로서 이렇게 집중해서 보내려고 하는 경향이 네.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업무를 봤을 땐 연간 쭉 스프레드해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긴 합니다. 수요도 그렇고요. 처장님께서는 공대 출신이신데 공대 상당히 지금 굉장히 인문학적인 사회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제가 이제 조금 그 독서를 좀 많이 해가지고 약간 그런 성향을 띄었습니다만 네. 뭐 공대생입니다. 네. 저희가 학교 갈 때만 해도 공대가 마치 인생과 나라를 구할 듯 싶었걸랑요. 네. 기술입국이었었으니까요. 네. 근데 인사를 하게 된 동기는 뭐 그때만 해도 이제 기술 인력에 대한 인사가 새롭게 싹을 틔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따라가던 기술에서 조금씩 효율 있는 생산성 있는 기술, 어드밴스된 기술로 가기 시작했고요. 나아가서 독자적인 기술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휴대폰이라는 건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뭐 CT폰이라든가 페이저라든가 이런 시대를 다 거쳐서 갑니다. 그거 물론 이제 휴대폰이 하나의 자동차라면 고속도로 같은 2G, 3G, 5G 이런 것들이 고속도로처럼 깔려야 그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그것이 서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의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기술 인력에 대한 인사 이건 굉장히 기업에서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캐릭터가 좀 있어갖고 제가 이렇게 사람에 대한 기억을 좀 잘하는 편이라 네. 그게 어떻게 저 인생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신입사원 시절에 삼성과 미국과의 합작회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근무할 때 어찌 된 일인지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이름을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종업원의 한 70%를 뒤에서 보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종업원이 한 4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 덕분인지 종업원들이 이제 뭐 대표자를 뽑는 게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뭐 노조 비슷한 건데 거기에 뭐 사원급 대표자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써 사람을 되게 많이 알고 친숙해지게 되고 그게 이제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전공을 바꾸게 되는 기술자가 아니고 인사를 하게 되는 그런 뭐 동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급여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예. 사실 우리 급여는 아무리 많이 줘도 작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는 국민소득이 굉장히 올라갔고 예. 이 각 기업에서 민간 섹터에서 받는 연봉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급여 우리 처장님께서는 당시 공직하고 계실 때 반쪽 급여 뭐 이런 걸 받으셨다고 하는데 예.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반쪽 급여라기는데 뭐 급여는 사실 뭐 그 당시도 뭐 억대가 넘었습니다만 받았습니다만 공직에 제가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공직에 가는 사람이 무슨 생각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공직은 거의 자기가 사회에 대한 봉사의 마지막 자리라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공직에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는 뭐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급여의 절반을 일단 뭐 그런 그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같은 부처 직원과 힘을 합쳐서 제가 반을 내고 나머지는 이제 형편되는 대로 내서 그런 기관들에게 도움을 줘서 절반 급여를 받았는데 절반 급여는 제 선택이었었고요. 그 절반을 안 받을 수 없었던 게 집에서 이게 집 바깥을 나가려면 통행료를 내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통행료를 절반을 지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직에 가는 것은 기본적인 저기만 되면 특히 고위직은 그 정도 가셨으면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삼성에 계실 때 이미 받을 만큼 많이 받으셔가지고 뭐 혹자는 그렇게도 여유가 얘기합니다만 글쎄요. 뭐 99개 가진 사람이 하나 더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이 그렇죠. 일반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즘 그 말썽이 되는 그 법카, 이건 법카가 아니고 세금 카드죠.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네. 예, 이건 그때 바로 국민의 세금이걸라요. 인사 혁신을 논할 때는 우리는 리더 그러니까 이 지도자 그러니까 지도자는 제일 위에 있는 리더도 있겠지만은 중간 리더들도 있고 많은 다양한 단계가 있을 겁니다. 이분들 어떻게 선택하고 배치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건 전략의 문제이죠. 전략의 문제. 예. 예를 들자면 뭐 저는 그래서 적소적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재적소가 아닙니다. 그건 옛날 조선시대 얘기죠. 그냥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다 잘할 수 있던 시대.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할까를 선택하는 역량. 이것이 포지셔닝을 잘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사업은 달라지고 일도 성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리더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제 말씀은 이제 사실은 정부 인사 중에서는 장관 가장 관심을 받고 또 차관
중요한 관심을 또 받고 요직이라고 하는 몇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어떤 분들로 이렇게 충원이 되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장관직이나 또 이런 주요직을 선택을 우리가 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또 대통령께는 어떤 조언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일단은 뭐 전문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행정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뭐 국회에서 법률을 정해주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되어지는 기능이 행정부가 갖게 되는데 행정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뭐 보건 잘하고 복지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전문성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임명하려는데 어떤 일을 하려고 이분을 임명하는가. 예를 들면 개혁을 한다. 개혁에 적합한 사람이죠. 무슨 일을 맡길까가 장관 인선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뭐 할 때다. 조직을 장악했다. 조직 장악에 강한 사람을. 정책 집행이나 누수를 막아야 되겠다. 그런 촘촘한 관리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목표, 글을 쓰는 이유에 의해서 사람은 선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와 상황, 미션에 따라 다르다. 근데 뭐 미션을 보고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의문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께 뭐 고언을 한다 이런 얘기는 좀 쉽지 않은 얘기고요. 뭐 저도 뭐 대통령께서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만 그렇죠. 공직에 있는 사람은 사람에 충성하면 안 됩니다. 조직에 충성해야죠. 국민에게 충성해야죠. 전 그 말에 공감합니다. 사실 제가 그 2014년도에 신동아야에서 얘기를 한 얘기입니다. 저는 뭐라고 했냐면 조직의 명령에는 복종한다. 조직의 명령에만 따른다. 다른 것은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면 대통령 말씀처럼 하시면 아마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이제 그 3대 개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사실은 이제 3대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을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그걸 주장을 하고 계신데 어떤 말씀부터 시작을 하실 수 있을까요? 개혁은 빠를수록 좋다. 그러나 개혁은 고통이 뒤따른다. 과연 개혁의 방향과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전체를 관통하는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주도하셨는데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렇게 성과를 냈다고 보십니까? 또 그 비결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이제 숫자적 성과는 뭐 610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에서 497조, 사학연금에서 113조, 610조죠. 그걸 국민 부담을 절감시켰는데 그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야 관련자 모두 심지어는 수급권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요. 여기까지 모두 합심해서 개혁을 한 발짝 갔다는 거죠. 그 한 발짝을 감으로써 모두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모두가 동참해서 기득권을 조금씩 나눠서 그것을 성공했다는 거죠. 그것이 국민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었다는 것. 그건 효과고요. 그때 이제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수급권자들이 기득권을 양보한 거죠. 지금도 뭐 국민연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뭐 법적으로 소급이 안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기득권의 양보 없는 연금 개혁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공적 자금이 이제 여러 가지 고갈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고 새 정부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심각하죠. 뭐 한다는 약속은 뭐 지난번 뭐 대선 후보 세 분 다 하셨던 거고 해야 하는 명제와 필요성은 다 이해하시고 계실 거고요.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따로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뭐 내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측면이고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씩 가야 되죠. 저는 뭐 시작은 빨리, 결론은 합의에서 속도의 문제가 중요한 거고.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뭐 정치적인 문제하고 이 국민의 이 국민연금하고는 약간의 뭐 국민들의 이해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글쎄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빠를수록 좋겠죠. 그 노동개혁 문제가 이제 두 번째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또 이제 지금 정부는 노동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예. 또 방향성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일단 국민한테 알려진 것은 52시간을 69시간으로 문제가 바꾼다. 일어났고 네, 네. 또 하나는 뭐 성과급인 얘기인데 이 두 가지가 이게 대표적인 것처럼 알려진 것은 이건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두 가지는 지난 정부 때 정리되었다가 거기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번에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죠. 그게 어떻게 노동개혁입니까? 그거는 뭐 지난번에 했던 것의 일부 보완이나 뭐 또는 약간 어떤 부분은 또 정상화 이렇게 되는 거고 성과급 문제는 그거는 이미 방향이고 가야 되는 길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저항이 심해서 주춤주춤 하던 것이 그 제궤도로 가자는 얘기일 뿐이고요. 그건 이미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노동개혁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걸 폭넓게 알려야 됩니다. 우린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로 가고 있고 그때 필요한 노동은 어떤 거고 그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우리 아이들이 일할 곳은 여기니까 이러한 기준과 룰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노동개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먼저 소상히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치 지금 뭐 근로시간이 또는 성과급 임금 제도가 전부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것은 이건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좀 더 방향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고 또 이 설득 과정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의지는 강하나 그것이 국민 공감대를 얻기 위한 사전적 절차 이것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한 그 약간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그 MZ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발이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MZ 세대도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잘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걸 보고 어떤 경우에 누구와 해당이 되고 전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합리적이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청년 참여를 주장하는 것도 참여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법을 같이 고민해낼 수 있다는 거죠. 기업에서 왜 청년 중역제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입장을 자꾸 같이 토의하고 알고 내용을 보면 예를 들자면 공무원 연금개혁도 똑같았습니다. 충분히 알면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좀 더 필요해서 MZ세대에도 69시간 하면 이게 뭐 그렇게 설명되지만 안 되고요. 지금 어떤데 무엇 때문에 아니 스타트업을 69시간이 아니라 거긴 몇 시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52시간을 제한해 놓고 스타트업을 열심히 해보자. 스타트업 강국을 만들자.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합니까? 이 문제는 저는 뭐 주장하는 건 사실은 52시간은 기업 자유로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업에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정부의 역할은 거기에서 문제가 될 만한 곳에 예방 조치나 사후관리 철저, 예방 철저, 사후관리 철저 이런 식으로 해서 플렉시빌리티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오히려 휴가 열심히 보내주는 것을 강제화하고 노동시간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왜 휴가 가는 것을 갖다 강제화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 MZ 세대들이 정당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기업에는 굉장히 많은 참여들을 하고 있는데 공적인 분야 여러 분야에서 MZ 세대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는 게 좋겠어요. 청년은 내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도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뭐 1990년생이 국민연금 못 받는다. 그거 저 계속 주장합니다만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가. 그들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자, 연금개혁 합니다. 더 내고 덜 받자. 누가 더 냅니까? 누가 덜 받습니까? 지금 받던 분들은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공정합니까? 근데 그 청년들이 그걸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결정해주면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잘못하면 팔비틀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넓게 봐야 된다. 예를 들까요? 세금은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청년 세대가 인플레에 의해서 뭐가 올라가면 세금도 올라가요. 그럼 청년 세대에 가처분 소득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 직접 돈 줘서 해결하겠다. 이런 거는 청년에게 다른 걸 심어주는 거죠. 조금 잘못된 방법일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렇다면 청년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가? 청년의 룸을 넓혀주는 정책들 많습니다. 쉽죠. 뭐 세금도 청년 중에서 사회 진입했는데 얼마 이하를 소득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특례를 좀 더 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올린 결과가 뭡니까? 바깥 50%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사실 이 기성세대가 말로는 MZ세대 하면서도 그 세대의 이 이야기 또 생각들을 얼마만큼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건 좀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MZ세대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까요? 건강보험료를 계속 올리는 걸 MZ세대가 찬성하나요? 복리이고 이건 좋은 일이니까 글쎄요. 청년들은 병원에 얼마나 갑니까? 건강보험의 혜택을 얼마나 봅니까? 물론 사회보장보험이기 때문에 사회가 십시일반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올려요? 저는 뭐 계속 수혜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사회의 또 다른 형평성, 예. 사회의 정의성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회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세대 간 형평성을 보자는 게 아닙니다. 사회의 정의성 이런 거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개혁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히 들어봤으면 하는데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글쎄요, 우리나라 교육개혁은 다 전문가고요. 교육정책은 대학 입시 정책을 바꾸는 것이 마저 교육개혁의 정책인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뭐 원대한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교육개혁은 이렇습니다. 결국 인재를 양성하는 건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국가의 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국가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는 어떤 산업적 인력을 키워나가는가. 두 가지가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가치와 소양이 교육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린 글로벌 시대에 어떤 가치로서 우리 다음 세대가 국가와 세계와 같이 더불어 살아갈까? 이 가치를 가리켜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뭐 코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개입하고 거래하는 나라가 이게 건강한 나라입니까? 이걸 다 보고 손 놓고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닌 건 아닌 거지요. 그 피해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영끌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왜 우리는 손 놓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소양은요. 지금 시대가 AI 시대로 가고 막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이런 바뀌어가는 시대에 무엇을 가르쳐놔야 이들이 그 3모작, 4모작 시대에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더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리키느냐는 국가가 어디로 가느냐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안 맞추고 대학 입시가 그래 잘 돼서 뭐합니까? 이제 전 세계 어느 대학이나 갈 수 있고요. 국적도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교육이 왜 필요합니까? 요즘 그 챗 GPT가 그 화두인데 네네. 챗 GPT의 그 이근면 전 처장님을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금 오류가 있었던데요. 아유, 그거 오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아 하지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네. 결국은 사람을 챗 GPT가 평가해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을 조사해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은 사람이 보고 사람이 판단해야 됩니다. 사람의 영역이 기회가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들어옵니다. 무슨 뭐 기자를 대신한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술적인 부분은 판단의 영역입니다. 이건 다른 거고요. 결국은 보십시오. 자료와 시스템 이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뭐 사람을 검증한다. 그게 짧은 시간에 내에 검증하면 그런 오류가 나오는 거야. 챗 GPT의 오류 같은 오류들이 심지어는 저 국가 인사검증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게 100%가 어떻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봐야 되고 이것은 시계열적으로 축적된 자료와 정보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처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올 한 해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는 우리나라가 G3가 되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G3. 예. 그러면 그 미국, 중국, 대한민국입니까? 그렇죠. 아니죠. 뭐 미국, 중국은 바뀔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제일 부러운 게요. 왜 우리는 해외여행 갈 때 달러를 바꿔가야 돼요? 유로를 바꿔가야 됩니까? 네. 자, 대한민국 돈을 갖고 가고 싶어요. 네. 그걸 갖고 물건을 사고 싶어요. 세계 유명하다는 거 그런 물건. 뭐 요즘 뭐 무슨 뭐 가방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옷 뭐 이런 거 좀 사오고 싶어요. 물론 그때 우리께 최고일지 모르지만 한국 돈을 갖고 여행하는 꿈. 우리는 못 갔지만 내 손자가 가시면 안 될까요? 우린 그거 안 될까요? 중국이 1990년대 말부터 그런 생각을 했죠. 20년이 지나서 중국의 위안화가 세계에서 통용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꿈은 20년, 30년의 꿈이 없을까요? 제가 정부에 있을 때 2045년도라는 책을 만들어냈어요. 2045년도에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인사는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멀리 보는 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G3 대한민국 G3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하실 그건 국가와 사회 제4회단체 뭐 국회까지 이렇게 하시면 대한민국의 꿈 드림팀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요. 미래라는 것은 숙고에서부터 창조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참 많이 하는 편인데 내가 무엇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애정과 오지랖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정이란 내 가족과 같이 남을 보는 눈이지요. 내 가족이라면 제가 인사를 할 때도 내 동생이라면 우리 가족이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조언을 해야 돼? 어떻게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돼? 이러한 애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죠. 또 하나의 오지랖은요. 그것도 뭐 남에 대한 배려죠. 오지랖 넓게 이거 조금 더 잘 된다면 그 사람이 조금 더 잘 된다면 내가 손에 물을 묻혀도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애정과 오지랖이 오늘날 여기까지 갖고 오지 않았는가. 제가 지금 뭐 국가의 미래 이런 얘기를 가끔 꺼내는 것도 오지랖이지요. 그렇지만 배우고 익힌 것을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방법과 길, 그것은 깊은 생각과 그러한 것에서 얻어진 것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그 길로 가도록 같이 고민해 나가는 것. 그게 제 인생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은퇴도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은퇴는 제가 이야기할 수 없을 때까지 잠시 멈춰두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꿈, 예. 또 우리의 미래를 예.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 또 좋은 계획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대 리더에게 물어보는 더 큐. 오늘은 인사가 만사다. 전 정부에서 인사혁신처장을 지내셨고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을 자세하게 또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님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